안녕하세요. 김대훈입니다. 저는 프로보커터라는 책을 썼고요. 급진의 20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겨레에 연재하고 있고요. 문화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뉴라이트에 대한 개괄이나 그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박을 앞에서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큰 맥락에서 황희규 이사님의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문화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8쪽부터 들어갈게요.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에 많은 상흔을 남겼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수준도 봤을 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30대 이하 청년층의 극우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초등학생들까지 극우 커뮤니티 혐오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육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교사분들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전언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 사태로 말미암아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획가닥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우연이 아니고 보수 세력이 이 황 이사의 표현대로 정신적 영토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획되고 방조된 공작,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장기 심리전 프로젝트, 자국민을 향한 정치 공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라이트는 아시다시피 새롭고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면서 등장했는데, 민주화 이후에 보수의 헤게모니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착수한 작업이 역사 수정이겠죠. 이들은 역사 왜곡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한 방법론이 실증주의의 외피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과 문서, 통계 등을 숭배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발견되고 관측된 사실들을 열거함으로써 역사를 완벽히 실증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것을 저는 이제 속류적 실증주의 혹은 사이비 실증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이비 실증주의의 핵심으로 맥락을 소거하는 게 있고, 복잡하다는 사건을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축소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직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요인만을 유일한 팩트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서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국면적, 장기 지속적인 요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과 사변 이런 것들 개입되어야 할 영역은 뇌피셜, 망상 이런 거로 치부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보수 정권 때 발생한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인식에서 쉽게 목격이 되는데요. 세월호를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는 세월호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라는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을 했을 때 한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참사를 선박회사의 부도덕함 내지는 선장의 무능함이라는 직접적 원인으로만 축소시켰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인한 경찰 행정력의 공백, 그리고 정부의 안전관리 실패라는 구조적 원인은 뇌피셜의 영역으로 주변화시키고요. 오직 골목이 좁았다,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가시적인 현상만을 팩트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실증주의가 가장 폭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위안부 역사에 관련한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라이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면서 일본군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점을 명시한 공식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실증적 자료의 부재를 곧 역사의 부재로 바로 연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전부 직접 겪었던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증언은 실증적 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비슷하겠죠. 일제가 건설한 철도, 항만, 도로 관련한 통계, 이 수치라는 팩트만을 제시하면서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철도와 항만이 수탈과 침략을 위한 것이었다는 맥락과 의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조선 민중의 목소리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뒤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글을 참고해서 좀 비판의 시도를 해봤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 명제에 소개되는 어떤 자동 기계가 있어요. 인공지능 기계가 소개가 됩니다. 체스에서 누구를 상대로 체스를 두던 간에 무조건 승리하기로 설계되어 있는 체스를 두는 자동 기계 인형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생겼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체스 인형 그 밑에 난쟁이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난쟁이가 숨어서 체스 고수 난쟁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난쟁이가 숨어서 인형을 끈으로 조정해서 체스를 두게끔 설계된 거였습니다. 베냐민은 이러한 그 체스 기계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속류적 이해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자본주의 모순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의 승리로 나아간다라는 기계적 역사관입니다. 이 베냐민에 따르면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자동기계 안에 숨은 난쟁이가 바로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 말 그대로의 신학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연민, 공감, 신념, 연대, 교육 등의 주관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동기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기계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계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운동권은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다가 소련 해체 이후 좌절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승리한 역사의 편에 서고 싶어서 전향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계적 역사관, 속류적인 역사인물론을 고수하면서 다시 말해서 난쟁이가 빠져있는 자동기계를 폭주기관차처럼 마구잡이로 돌리면서 기계적 역사 법칙에서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절대화하는 일선에 섰습니다. 이제 그 책자의 배고 쪽에 베냐민의 9번 명제가 전문 소개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은 진보하는 역사라는 역사관을 비판했습니다. 인류가 달성한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는 진보의 연쇄로서 역사를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쌓아 올려진 역사의 단층들은 객관적이고 실체가 있는 사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완전에 가깝게 실증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그 베냐민이 강하게 비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에 써있는 역사의 천사가 보는 역사는 바로 파국입니다. 역사적 진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파괴와 폭력으로 인한 단절들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소위 팩트로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켜켜이 쌓아 올릴 뿐입니다. 이 역사의 천사는 이렇게 일련의 팩트들로 구성된 역사, 진보의 역사로 구성된 역사 앞에서 잔해 위에 또 잔해가 쉼없이 쌓인 파국을 보면서 그 옆에 내팽개쳐진 잔해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잔해는 역사의 일부로 취급조차 안 되고, 어떤 잔해는 역사를 구성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압축돼서 역사의 단층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납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의 대부분은 무시되고 내팽개쳐지는데, 그 와중에도 그 중에 극히 일부의 증언은 또 뉴라이트의 의도에 맞게 왜곡되어서 활용되는 식으로 말합니다. 역사의 천사는 이렇게 버려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재조립해서 과거의 파국을 치유하고 구제하고자 했지만, 진보라고 불리는 폭풍이 불어오는 탓에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 바로 이러한 진보의 폭풍 앞에 온몸을 내던져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가 바로 폭풍의 다른 이름이겠습니다. 역사의 천사가 파국으로 본 것이 바로 역사적 발전, 진보일 텐데요.
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잔해로 본 것은 역사적 진보를 위한 불가피한 부수적 피해에 불과하고 그들의 이 뉴라이트의 시선에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사료만을 중시하는 뉴라이트의 분석은 일체의 잔해 이런 것들을 성장을 표상하는 수치로 환원하거나 아예 통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역사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역사적 진보라는 폭풍의 굉음에 완전히 묻혀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그 체스 자동기계로 돌아가면 이제 체스가 무조건 승리하도록 설계될 때 얘기했을 때 말한 승리라는 것이 이 베냐민이 그 글을 썼던 당시에 가장 임박했던 위협인 파시즘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이 영혼 없는 자동기계를 열심히 돌리기만 하다가 파시즘에 굴복을 해버렸고요. 이제 전향 후에는 그 영혼 없는 기계를 더 맹렬히 돌림으로써 파시즘의 승리를 의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뉴라이트식 방법론은 진리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베냐민이 또 쓴 인식 비판적 서론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실과 진리 혹은 진실이 존재하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인식되는 것, 인식의 대상으로서 거기에 있는 건데 반면에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스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실들을 아무리 많이 포괄하고 종합해서 완결성으로 구성해봤자 그거는 그저 사실들의 지파일 뿐이며 진리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찾거나 가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시에 갑자기 자신을 현시할 때 그 순간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개별 사실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연결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성좌, 별자리와 같은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학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파편 혹은 장해로서의 사실들을 별자리와 같은 것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련의 매끄러운 이야기, 기승전결에 있는 매끄러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의 오연한 배치가 별안간 전혀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몽타주 기법과 유사합니다. 이 배치의 이음새 연결을 응고시키는 접착제가 바로 베냐민이 1번 명제에서 말한 그 난쟁이 혹은 신학에 대항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 공감, 연민, 열정 등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물론 진리가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체로서 어딘가에 존재하며 발견되기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속류적 실증주의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고 구성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하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그냥 눈, 코, 입이 달린 인간으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대부분의 사람이 대동소이한 감각으로서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맥락화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들을 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진실을 포착하는 반면 누군가는 진실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고 단순히 사실들이 열거된 것들의 단면만을 보면서 그게 곧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다른 제3의 누군가가 임의로 그것들을 연결하고 배열하는 그림을 보고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리라는 것은 만약 그 발견 혹은 탐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의 인식과 진리의 관계는 그 백구 쪽에 넣은 그 카니자의 삼각형이라는 유명한 착시 현상으로 설명된다고 보는데요. 그 그림에는 사실 삼각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꼭지점이 세 개면 삼각형이 된다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무언가를 인지할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지의 삼각형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냥 팩맨 모양의 그림일 뿐인데, 이 팩맨 그림은 인식된 사실이고 삼각형이 바로 진리에 대응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가 한국인의 정신적 영토에 퍼뜨린 이 사이비 실증주의의 세계관에서 삼각형은 팩트가 아닌 망상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의문에 붙여지기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뉴라이트의 공작이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리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쓴 누가 진실을 정복하려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음모론, 이 탈진실 시대의 정보 공작을 역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말로 더 넓은 개념으로 범주화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역정보의 핵심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실 주변에 온갖 거짓말과 개소리를 쏟아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떨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꺾이면 진실을 파악하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의지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형국이 지속 반복되면 그러한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진실이라 일컬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당파성에 종속된 것이라는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맥킨타이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말에 그 디스라는 적두사가 시사하듯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 일체의 상식들을 모조리 해체시켜버린다, 이런 걸 시사한다라는 점입니다. 역정보 공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그 칸지의 삼각형으로 돌아가면 이 삼각형을 단순히 그 세 개의 팩맨 모양으로 해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맥락과 전사, 뒷이야기 이런 것들은 소거를 해버리고요. 오직 그 팩트, 사실만 나열하는 식으로 공세를 퍼붓고 그에 대해서 맥락을 설명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는 팩트로 반박해라 라는 식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둘째로 특정 세력을 공격하려는 의도 혹은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서로 전혀 무관한 사실들을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연결을 시켜서 엉뚱한 그림을 그려서 그게 진실이라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모론의 전형적인 방법이겠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팩맨 그림마저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팩트마저 부정해버리고 그 팩트가 당파성의 산물이라는 의심을 불어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정보로 인한 과학 부정, 역사 부정이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는 인지 능력의 저하와 인지 편향의 출발점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 사건은 생생하게 들리는 육성마저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에 따라서 해석에 열린 무언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발언에서 바이든을 들었다고 한 응답이 58.7%,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하는 응답이 29%라고 집계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조사해보니까 65%가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세력이 언론을 압박해서 현실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부 무시 못할 규모의 대중이 그 논란에 기꺼이 놀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눈앞에 혹은 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A로 인식하냐 B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건대 그 진리라는 것은 상대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는 그 층위가
교육의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으로서 타고난 생태적 조건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유된 인지 체계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과 기초적 사실 판별의 최소 조건이 있고 이게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따르면서 경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뉴라이트를 위시한 보수 세력이 퍼뜨린 역정보 공작은 이러한 규칙을 붕괴시키고요.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의 최소 조건마저 붕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역정보로 인해서 진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극단으로 치닫는 형편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듣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테고요. 가짜뉴스 음모론 그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정치인 유명인을 단순히 인용보도만 한다거나 이른바 양쪽 진영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양분하면서 보도하는 것도 진실 보살에 입주합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과 날리면으로 듣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4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를 믿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이제 최악의 방법이고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것 또한 어떤 편향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를 해버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담론에 끼치는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안일하게 믿고 있는 동안에 진실은 점점 더 갈수록 빠르게 극으로 기울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희두 이사님의 말씀처럼 이에 대한 대응은 장기전이어야 하고요. 사람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해석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데 아주 100번 공감합니다. 팩트체크에서 더 나아가서 재반 리터러시 함양과 재교육이 시급하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 불안, 불만을 자신의 정치적 언어로 능동적으로 표현할 어휘를 많은 사람이 결여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극우 진영이 언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천박한 언어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별자리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다라고 호도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에 아주 많은 사람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사실들의 폭격에 맞서서 진실을 사유하고 파편과 잔해들로부터 역사를 재구성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